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일이면 모두 끝낸다고 큰 소리쳤던 미국이 몇 주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차근차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민주주의의 나라,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은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시작됐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1973년에 만든 법인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 다시는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시작한 뒤 48시간 안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회 승인 없이는 60일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의회 청문회 일정을 전쟁이 시작된 뒤로 잡아버렸습니다. 이미 전쟁을 시작해놓고 나서 자, 이제 토론합시다 한 거예요. 토론을 해봤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나마 알린 것도 딱 8명 뿐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엔 상원과 하원이 있고 각각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와 정보위원장씩 해서 딱 8명. 이걸 Gang of Eight라고 부릅니다. 그 8명한테만 귀뜸을 해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를 만드는 군수업체들이에요. 이들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로비 세력까지 더해지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전쟁 초기에 반대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찍히는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결국 의회는 제 역할을 못했고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전쟁을 시작한 셈이 됐어요. 미국의 헌법학자들조차 이건 대통령의 독단적 군사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이면 끝낸다고 큰소리 쳤던 미국이 몇 주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미국이 크게 3가지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착각은 지도자만 없애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이란이 혼란에 빠져 저절로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군사용어로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머리를 자르면 몸이 쓰러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란의 군사조직은 지휘부가 없어져도 각 지역 부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집처럼요. 여왕개미 한 마리를 잡아도 다른 개미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이란군은 위에서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쳐 훈련되어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미 반격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데드핸드라고 부르는 자동 반격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원래 냉전 시대 소련이 핵전쟁으로 지도부가 완전히 글멸되더라도 자동으로 핵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인데 이란이 그 개념을 자기식으로 음용해 미사일 반격 체계에 적용해 놓은 겁니다. 결국 참수작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메네이가 오히려 순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폭발했고 심지어 미국, 이스라엘과 몰래 연결돼 있던 이란 내 친서방 세력들조차 지금은 입을 다물거나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나중에 국민들한테 나 미국이랑 연결됐었소 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착각은 중동 미군 기지는 안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크고 작은 기지를 약 80개나 갖고 있어요.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기지, 바레인의 제호 함대 사령부, 쿠웨이트의 알살렘 기지 등 막강한 군사 거점들이죠. 미국은 이 기지들을 발판 삼아 안전하게 공중작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기지들을 전부 타격해버렸어요.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았던 발판이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란은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나라라는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이라크와 리비아를 상대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항공모함도 이라크전 때는 5척을 보냈는데 이번엔 2척만 보냈을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인구도 훨씬 많고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 옛날 몽골이 유럽을 휩쓸 때도 페르시아만큼은 넘어오지 못했어요.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보면 절대 안 되는 나라를 같은 수준으로 본 것. 그게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멋지죠? 모자이크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스파한이라는 이란의 도시에 가면 아름다운 모자이크 타일 공예품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생각해보세요. 조각 한두 개가 빠진다고 해서 전체 그림이 망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분산이에요.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발사되든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전국 곳곳에 나눠서 숨겨둔 겁니다. 자그로스 산맥 깊은 곳, 카스티의 연안 지하시설, 사막 한가운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분산 배치를 해뒀어요. 미국이 위성으로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 찾아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중복입니다. 영어로는 redundancy라고 해요. 어떤 시설 하나가 폭격으로 파괴되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 다른 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구가 하나 나가도 다른 전구가 바로 켜지는 것처럼요. 그러니 아무리 폭격을 해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독립입니다.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도 각 지역 사령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 지역 사령부 위가 무너지더라도 밑에 있는 부대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돼 있죠. 그러니 지도부를 아무리 제거해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엄청난 양의 기만 장치도 준비해뒀습니다. 가짜 미사일 발사대, 아스팔트 위에 그려놓은 모형 시설물,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7,000번 넘게 공습을 가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런 가짜 표적에 낭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하 시설은 더욱 대단합니다. 폭격으로 입구가 막혀도 몇 시간 안에 뚫고 나와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미 폭격을 당한 지하 시설에서 미사일이 다시 발사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한 방에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중 우세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동부 지역은 아직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이 방어 시스템. 미국이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쓴 무기 중에 AI, 인공지능 표적 지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종사나 전문가가 하나하나 손으로 표적을 골랐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표적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공군에서 클로드라는 AI를 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첨단이고 효율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번 전쟁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란이 준비해둔 가짜 표적, 즉 디코이에 AI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그려놓은 그림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모형 발사대를 진짜로 인식하고 공격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가짜 표적에 낭비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전쟁 첫날 여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70여 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AI가 군사시설과 학교 건물을 혼동해서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 모양이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AI 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AI를 전쟁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제네바 협정이라는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AI 무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AI 무기를 전쟁터에 쓰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밀 유도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의 재고 부족을 사실상 인정했어요. 미국의 정밀 유도탄은 한 달에 고작 6, 7발 정도 생산되는데 실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발씩 쏘아댔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멀리서 쏘는 스마트 폭탄 대신 비행기가 직접 상공으로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인 덤범을 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중 우세를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쓸 수 있는 정밀 무기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명분 중 하나가 바로 핵 문제였는데 그 공격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2003년부터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파투아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고 사용하고 쌓아두는 것은 심에 대한 죄, 즉 하람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슬람에서 파투아는 종교 지도자가 내리는 법적 판단이라 매우 큰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핵무기는 안 된다는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메네이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핵 억제의 버팀목이 사라진 거예요.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아버지만큼의 종교적 권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핵무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90% 수준까지 농축해야 하는데 이란은 이미 60%까지 농축한 상태였어요. 거기에 핵무기 내부의 기폭장치 같은 핵심 기술들도 이미 완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도 2000km 이상을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IAEA 사찰단이 폭격 이후 이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농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의 공격이 이란에 핵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논리를 선물해준 셈이 됐습니다. 핵을 막으려다 오히려 핵 개발을 가속시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란 하면 그냥 중동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란은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원전부터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요. 저 옛날 알렉산더 대왕도 몽골 제국도 페르시아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몽골이 유럽 깊숙이까지 쳐들어갔을 때도 페르시아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 강인한 민족 정신이 지금 이란 사람들 안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란이 1979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혁명 이후 지금까지 45년 넘게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끊임없이 경제 제재를 받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 오랜 압박 속에서 이란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해온 거예요. 하메네이 사후 권력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는데 사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권력 이양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란은 1979년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한 나라인데 이제 권력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짐재유 교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압박을 받는 나라는 정보를 소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이 내부로 침투해서 매수하거나 이간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보가 한 가문에 독점되고 그게 권력 세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쿠바도,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정보 실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즉, 정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국방정보국 DIA는 이란의 지하 분산발사대 수량을 크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위성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지하 깊숙이 산속 깊은 곳에 발사대를 숨겨왔는데 미국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란의 강력한 반격 능력이 확인됐어요. 이스라엘이 버티지 못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 교훈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이번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란의 미사일이 많이 소진됐을 테니 지금은 약해졌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DNI 툴시 게버드는 공식 보고서와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란은 핵무기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 내가 임명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자기가 임명한 정보기관 수장의 보고도 안 듣는다는 게 참 어이없는 일이죠.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wishful thinking, 즉 희망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건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이 일본에 사신 2명을 보내 정세를 살폈을 때 한 명은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하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선은 전쟁이 없다는 보고를 믿었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훨씬 듣기 편하니까요. 지금 미국도 그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공중폭격이라는 가장 쉬운 단계에서부터 이미 고전하고 있습니다. 짐제이 교수는 전쟁을 작전 입장이 아니라 군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총알이 아무리 잘 날아가도 총알이 떨어지면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군대도 군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은 정밀 유도탄 재고가 바닥나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상군까지 투입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러시아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란의 성공과 생존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란이 무너지도록 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만약 러시아가 이란에 해구산을 제공한다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독일, 영국, 프랑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핵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 위험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철저한 준비 앞에서는 함부로 덤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란은 수십 년간 혹독한 경제 제재와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모자이크 방어 시스템을 쌓아왔습니다. 그 준비가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을 출구 없는 미로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자의 편이었습니다. 화려한 무기와 큰 소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준비와 단결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이번 전쟁이 온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